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10여 분 이상 걸어가면서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 한 이야기 좀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는지. 일단 굉장히 그 피의자가 검찰청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9분, 10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제 계속 했던 주장, 검찰의 조작이다, 네. 또 함정이다, 또 검찰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답정 기소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 제가 그걸 딱 보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려나 이제 그런 왜냐하면 검찰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때는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들의 패턴을 보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묵비권 행사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검찰 조사에 그렇게 잘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그 검찰의 그런 수사 진행,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세적인 입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절절한 심경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다른 입장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이미 파놓은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도로 제1야당의 대표를 부른다는 것은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좀 확보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성남 FC 사건은 검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문재인 그렇죠. 정부 때도 했었고 다시 이제 지금 재수사를 하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기소에 대한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사건을 진행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도 이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증거가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른 기소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소환에 응하든 안 응하든 네. 기소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소환에 응해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검찰청을 나오면 그 다음 사법 절차,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은 바로 진행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입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검찰의 입장을 좀 깨트릴 만한 여러 가지 자료나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일단은 보도로만 보게 되면 특별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거나 그런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 입장과 검찰의 입장은 지금까지 줄곧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이미 다 검찰은 다 파악이 됐을 것이고요. 네. 정리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잔뜩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피의자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피의자 조사를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리는 다 되었다고 보고 마지막 수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그 검찰 입장에서야 당연히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의 입장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표 입장에서 한번 싸워볼 만하다. 충분히 싸워볼 만한 싸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관련돼서 그동안 공문이나 인허가 관련해서 이제 당시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명한 결재 서류를 가지고 압박을 해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나온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여줬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결국은 이재명 이제 이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네.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제 금품을 제3자인 이제 FC 성남으로 하여금 받도록 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이 퍼즐이 맞춰지면 유죄가 되는 건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이 그 부정한 청탁 그리고 이제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관여가 됐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방어하고 싶은 지점일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관여가 안 됐다 그러면 자기는 어쨌든 무죄가 될 테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서명을 한 결재를 한 그 서류가 네. 아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 이제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 뭐 이런 정황들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가 좀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성남 FC한테 돈이 간 건 맞는데 이것이 과연 뇌물죄가 될 수 있는 돈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당연하게도 부정한 청탁이랑 대가성을 일단 우선 부인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 단계에서 본인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아마 다투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을 것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부정한 청탁이냐, 대가성이냐 하는 문제인데 네. 아니 지자체장이자 구단주지 않습니까? 시민 구단입니다. 성남 FC는 성남 FC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고 광고비를 받는 게 어떻게 이게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있고 대가성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네.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얻은 혜택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3,000명에서 5,000명인가요? 그만큼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막대한 세수까지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가지고 모든 지자체장들이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이게 제3자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지자체장도 함부로 이러한 조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재량행위조차도 만약에 검찰의 선에서 이게 무슨 제3자 뇌물죄니 이런 혐의를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세수도 들었다. 시민들한테 이득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제3자 뇌물죄냐라고 앞서 이재명 대표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쟁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부정한 청탁이다라는 것은 뭐 지자체장이 뭐 기업들로부터 시정이나 뭐 그 행정에 필요한 그런 후원금을 받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 범죄가 아니죠. 다만 그 대가로서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혜택, 특혜 같은 게 주어졌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두산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두산건설이 그 정자동의 그 땅을 60억 주고 산 땅인데 원래는 이제 병원 부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용도 변경을 통해서 250%짜리 용적률이 900%가 돼서 네. 7층밖에 못 짓는 땅에 27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두산이 100배가 넘는 그런 이제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후원금이 없었더라도 그럼 그 전에 이제 두산이 그런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안 되다가 이제 요때 후원금을 낸 다음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후원금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FC로 들어간 돈이 시민을 위해서 썼고 어떻게 보면 세수도 늘리는데 활용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 이득을 부정하게 얻었다면 부정한 청탁이다. 그렇죠.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해석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지자체장들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취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하죠. 네. 여러 가지 용지라든가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남시도 그 당시에 두산이라든가 여러 기업들한테 유치를 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러한 뭐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런 재량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게 부정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가 된 것은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전에 이미 그 경찰 단계에서 이게 한번 무혐의가 한번 나지 않았겠습니까? 수사기관조차도 한 번은 무혐의가 났다가 보완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그 송치를 하고 기소까지 이르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검찰조차도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뭐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충분히 법원에서 번복될 여지는 충분하다. 예.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사법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이미 무혐의를 내린 걸 왜 다시 끄집어내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경찰이 이제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던 것은 그 수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죠. 근데 뭐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지청장이 누구였습니까? 박은정 지청장이었고 그렇죠. 그때 차장 검사였던 박하영 검사가 이 부분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7번이나 했는데 박은정 지청장이 다 묵살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기록 다 보겠다 그래갖고 뭐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한 달 이상 네. 지체했다. 또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니 FIU 금융정보분석원 거기다가 거래 내역을 조사해 달라라는 뭐 굉장히 검사로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인데 이거를 대검이 나서가지고 막았고. 이제 이런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뭐 무혐의 결정 났다. 이것을 가지고 뭐 내세울만 이재명 대표가 부끄러워해야지. 그렇게 본인이 당당하다면 그리고 이득을 취한 게 없다라고 하면 왜 그런 금융정보 분석을 못하게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조사를 한 결과가 지금 이번에 검찰이 지금 이제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 같은데 네. 그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다. 따라서 이제 사법 쿠데타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넘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시겠죠. 근데 어찌됐건 수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년 동안 조사를 하고 심지어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 전 정부에서요. 그런데 굳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왜 전 정부에서 수사를 했다고 했던 게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성남 FC 그 후원금 의혹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불거지고 그 제1야당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을 소환 조사까지 하게 되는 데는 오히려 지금까지 사실은 핵심적으로 잡고 있었던 대장동 사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긴 합니다. 오히려 대장동에서 어떠한 그 혐의를 잡지 못했으니까 네. 성남 FC 후원금 의혹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 왔다 간 정황이 확실하거든요. 다만 이게 부정한지 아닌지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만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싸움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쪽으로 튼 게 아닌가 방향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대장동에서 큰 성과 없었기 때문이다. 그거는 뭐 이제 조 변호사님이 조금 성급하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성남 FC가. 성남 FC 사건은 이제 백현동 특혜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들이 더 있습니다. 저 변호사비 대납 사건, 쌍방울 관련된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9분짜리 그 연설이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렇게 할 건가 그런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수익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나는 한 푼도 가진 게 없다. 이제 나한테 온 이렇게,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왜 뇌물죄냐라는 건데 만약에 그 주장대로 이게 성남 FC의 운영비로만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처벌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뭐 물론 그렇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원에서 그거는 엄청난 정상 참작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아하. 예, 뭐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시 예산으로 지원하면 될 거를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인 용도로만 썼다. 이렇게 되면 뭐 그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정보분석원의 그 의뢰를 막은 것 좀 네. 이상하거든요. 또 그리고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그 성남 FC 후원금이 특정 은행에서 현금으로 뭉치로 인출이 된 그런 이제 정황도 발견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과연 이것이 진짜로 성남 FC 운영비로만 쓰였겠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의심이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더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그런 그 구체적인 돈의 흐름이 확인이 되었고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이라든가 지인들한테 그런 게 그 돈이 넘어갔다 그러한 정황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물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검찰이 주장하는 제3자 뇌물죄가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수사에서 검찰에서 모든 것을 지금 들여다보고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소장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나중에 기소하게 되면 그 추후에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법원에서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이제 상당 기간 성남지청에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의 모습을 한번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그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나오는 것 아니냐, 조만간에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는 보통 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데 검찰도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것들을 또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뭐 실제로 조사 내용이 아주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장시간 조사가 될 거로 예상이 됐었죠. 네. 아마 지금 8시인데 좀 더 한 9시 전후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뭐 많은 의원들도 함께 서 있고 취재진들도 함께 서 있는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일단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이렇게 피의자를 조사받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제1야당 대표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어느 적정한 수준의 배려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자체가 아마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지금 시간이 아마 지금 8시, 9시 넘어가게 되면 네. 심야 수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 시간 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차피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환하게 되는데 2차 소환은 사실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오늘 마무리 짓는 게 검찰 입장에서도 뭐 부득이한 사정이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소환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오랫동안 거의 뭐 9시 넘어서 10시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검찰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를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아니면 얘기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증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자료가 많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은 뭐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네. 일단은 제시를 하고 인정을 하는지 부정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조서에 남기고 네. 그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좀 거물급 피의자들은 네. 이 조사 시간 외에 조서가 다 작성된 다음에 조서를 이렇게 검토하는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됩니다. 변호사도 함께 보는 그렇죠. 거죠? 변호사하고 피의자하고 같이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간만 뭐 서너 시간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시간만. 그래서 뭐 지금 안에 그 풍경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조서를 검토하고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 시간만 해도 상당 시간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나오는 시간은 또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물급 인사가 가게 되면 이제 티타임도 하는데 오늘은 티타임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티타임 같은 그런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네. 빨리 수사에 착수를 해서 수사 조사를 들어가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아마 조사가 아마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피의자도 다른 공범이라고 하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도 있고 아마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들을 일일이 다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네. 답을 듣고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질문까지 아마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증거는 아무래도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진술과 관련해서 어긋나는 부분들을 아마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뇌물죄 하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3자 뇌물죄는 솔직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랑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이번 사안을 보면? 뭐 평행 이론이다.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하고 네. 이번 성남 FC 사건은 평행 이론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성남 FC가 미르 스포츠, K스포츠 재단. 이제 여기에 해당할 텐데 네. 그때는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3자 뇌물죄 제3자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번 것도 제가 생각하는 또 포인트가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 네. 그 좀 이례적으로 말이에요 공무원이 후원금을 광고를 유치했을 때 수당을 20%씩 가져가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 당시에 성남 FC 그 대표가 곽선우 변호사인데 곽선우 대표도 왜 그런 게 생겼는지 자기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진상 실장 주도로 아마 이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진상 실장은 성남 FC의 조직상 아무런 존재를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무관한 사람입니다. 네. 조직적으로는. 그런데 정진상 실장이 그런 성남 FC와 광고 유치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남 FC가 아니라 네. 이재명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의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진상 실장의 역할 그리고 네. 그분의 그 위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와의 연관성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제3자 뇌물죄와 지금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3자 그 재단으로 특정이 된 곳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활동 이력이 별로 없는 그러한 재단에다가 막대한 16억이었나요? 하여튼 뭐 막대한 후원금을 기부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성남 FC라고 이미 그 전에 존재했던 시민 구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이 뛰고 있죠. 경기도 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는 그러한 구단입니다. 그러한 구단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걸 동일선상에 두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을 놓고도 아마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에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대표 뭐 앞서서 뭐 많은 뭐 지지자들과 함께 출석을 하고 여기 조사 이후에 이제 나오는 시간을 또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요. 보니까 이제 검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럼 과연 어떻게 검찰은 다음 카드를 꺼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어떤 카드가 나옵니까? 수사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사 끝나면 이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검사는. 근데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로 의유를 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이제 뭐 160억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상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될 테고 그런데 1억 그 법에 의하면 이제 1억 이상 받으면 형량이 엄청 무겁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무거운 죄를 혐의가 인정이 되고 네.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공범 다른 정진상 뭐 이런 등등의 공범 관계자들과의 뭐 진술 입을 맞춘다든지 이럴 또 의혹도 있고 증거인멸. 증거인멸. 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통상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그게 수사 관행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구속을 청구하는군요, 그러면.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네. 저는 당연한 검찰의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혐의 금액 자체가 160억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좀 사정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건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현직 국회의원인데 네. 일단 혐의에 있어서도 부인을 하고 있고 그 혐의 자체가 논란이 있는 정도인데 예.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그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난 다음에 기소의 단계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면서 야당 대표란 말이죠. 네. 뭐 오늘도 정말 많은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함께 했고 뭐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안 됐단 말이죠. 불체포 특권을 썼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도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의원이 뭐 30명이 저 현장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40명이 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참 저렇게 그 피의자 방탄 또는 병풍수라고 국민들이 뽑아줬을까 하는 그런 뽑아준 국민들이 보면 참 서글펐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부결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 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체포 동의안을 상정하는 그 취지에 대해 설명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장면을 또 한 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결되는 장면도 또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네.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실제로 구속된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여겨지고 그다음에 기소가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방탄이라는 표현을 조금 검찰 입장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당의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현 정부와 검찰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지청에서의 이재명 대표는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나중에 또 만약 이야기가 되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